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만인의 투쟁 페스티벌이라는 독특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실험해보기로 유명했는데 매년 5월이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가 스스로의 생존 능력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으로 사회계약을 성립하는 것이었죠. 축제 첫날, 마을의 모든 규칙과 질서는 사라지고 각 주민은 나무판에 쓰인 사회계약권이라는 작은 종이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 종이는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주최 측에 제출하면 그 즉시 축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며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타협과 협상을 했다는 증표가 됐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서로를 경계하며 자연상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이웃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낯선 적이 되고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옆집 할머니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몇몇 주민들은 이미 포기하고 사회계약권을 제출했죠. 그 중에는 30년 동안 이장이었던 전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페스티벌 개최 전날까지 나는 우리 마을의 리바이어던이다 라고 자부했지만 막상 투쟁 상태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대혼란 속에서 은퇴를 선언하며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상 밖의 동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던 이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자연스럽게 모인 겁니다. 찰리 아저씨는 훌륭한 목수로 페스티벌 동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음악을 지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고객 명단에는 요리사인 앨리스와 전직 군의관이었던 이든이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이든은 응급처치를 책임졌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며 작은 사회적 계약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은 웃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인 그룹이 리바이어던이라며 스스로를 지배자라 칭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왕좌를 만들고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죠. 물론 진지한 과정을 모방한 연극이었지만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잠시나마의 질서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이 그룹의 허점을 드러냈고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외면하며 끝내 그들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날, 마을 주민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제가 단순히 혼란을 체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보려는 취지임을 말이죠. 주민들은 서로 모여 대화를 나누며 규칙과 안전수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울타리를 쌓는 대신 공동의 지침을 세우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레 계약이 없이는 질서와 안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을은 축제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홉스가 이 장면을 봤다면 매우 흥미로웠을 겁니다. 마을은 이제 그 어떤 페스티벌보다 더 긴밀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고 주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존중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서로가 지닌 고유한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을의 만인의 투쟁 페스티벌 또한 그 깊은 철학 속에서 더없이 즐거운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알렉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현대 사회의 소음과 경쟁이 가득 찬 일상에 지쳤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삶이 반복되었고 이웃과도 소통할 겨를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렉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읽었다. 자연상태라는 개념은 본래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삶이라니 알렉스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도시 생활을 접고 깊은 산 속에 홀로 들어가 자연상태를 경험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너무 익숙해진 현대 기술들을 뒤로하고 알렉스는 단지 초롱초롱한 별빛과 새벽녘의 신선한 바람만을 믿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알렉스는 정말로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시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길에 시달리지 않으며 무성한 나무 사이에서 새들이 노래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나무집을 지어 밤을 보냈고 근처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자연의 일부처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알렉스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등부치기도 쉽지 않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맞닥뜨린 야생동물들을 보며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나무와 하늘 사이에서의 생활이 자유로웠지만 현대적인 편리함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알렉스는 우연히 산림을 산책하러 나온 몇몇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상태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인가요?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답했습니다. 자연상태는 우리에게 본연의 인간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연상태로의 회귀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자연 상태의 본질적인 가치를 현대 사회에 어떻게 통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알렉스는 마을로 돌아가자는 상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자연을 잊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별이 가득한 그 산속, 밤하늘을 그리워하곤 했지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몹시 현실적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이타심은 조금 이상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매년 성대한 불꽃놀이를 열었습니다. 불꽃놀이는 훌륭했고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빈곤한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라는 총명한 청년이 마을에 흘러들어왔습니다. 피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나와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는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정말로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무시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피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을의 구두, 수성공인 에밀리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피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피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자원 사용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분석한다면 그 돈을 통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모아 불꽃놀이 대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앞의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에밀리는 피터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모아 여러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 없는 작은 의료 클리닉을 세우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중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에밀리와 피터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불신도 있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에게 동참했고 결국 마을에 작은 클리닉이 세워졌습니다. 클리닉은 점점 발전해 이제는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중요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점차 나아졌고 그들은 그 효과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터에게 깊이 감사했으며 그를 통해 배운 효과적 이타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자원을 사용할 때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피터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마을의 문화로 남아있었고 이타적인 행동이 감동적인 불꽃놀이 한 번보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적인 마을은 이타적인 행동이 진정한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 평화로운 마을에 제이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이미는 나무 조각에 관심이 많아 늘 자신이 정원에서 조각품을 만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어느덧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늘 하나의 복잡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고 이를 모두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미는 갑자기 모든 작품을 치우고 가장 큰 나무 덩어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큰 조각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목표에 대한 의도는 비밀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제이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주변의 호기심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미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할 때마다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이미는 분명히 마을을 위해 뭔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주목받고 싶은 게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이미는 마침내 그의 대작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나무 조각 위형태를 띤 인물상이었고 그 옆엔 손으로 새겨 넣은 작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인물상의 얼굴이 마을에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궁금해 집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모인 밤 제이미는 비로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이 글귀는 의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각상은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의도하고 있죠. 제가 이 조각을 만든 이유는 그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는 때때로 그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든 의도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지는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제이미의 말에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간과했던 의도, 다 실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행동을 볼 때마다 그들이 가진 의도를 더 잘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이미의 조각상은 그들에게 행동에 대한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대해 다시금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 앤스포밀리도 이론을 기반으로 의도가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